반갑습니다. 납세자 세법 교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거 제주의 국세공무원 교육원에서 양도소득세를 강의하고 있는 임재주 전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수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시간이 좀 남은다 그러면 8년 자격 농지 감면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하고요. 시간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비과세까지 해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할 건데요. 이제 심화 과정이지만 이제 모르는 분도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거나 두 개 이렇게 가지고 계시고 일부 분만 이제 주택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우리 이제 이 실무에서도 저도 이제 실무를 해봤지만 실무에서도 양도세 업무 중에서 한 50% 정도 이상 부분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분입니다. 즉 그런 의미는 무슨 이야기냐면 주택을 하나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잘 모르고 요건을 안 갖추고 양도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본세 외에 가산세가 매겨져서 굉장히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가장 잘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내용은 이제 법문상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양도일 현재입니다. 양도일. 자, 양도일은 우리 소득세법 98조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양도일에 대원칙이 있습니다. 외외가 있고 원칙이 있는데요. 원칙 날짜를 여러분들께는 반드시 아셔야 될 겁니다. 우리 이제 부동산 중개를 하다 보면은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에 매매 계약일, 그다음에 중도금 납부일, 그다음에 잔금일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양도자와 양수자가 두 사람이 있을 건데요. 둘이 이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기간이 잔금청산일, 법에서는 이제 대금청산일이라는데 마지막 낸 잔금청산한 날짜가 중요할 것입니다. 양도자는 계속해서 자기가 받아야 할 돈을 계속해서 받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양수자는 이제 지급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잔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양도일이다. 요게 이제 대전제고요. 양도세 납세 의무 성립일은 대전제가 양도일입니다. 양도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외는 있지만 대금 청산일이 바로 양도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라는 개념이 또 중요하죠. 개인이 아니고 세대입니다. 세대. 가족,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양도일 연재 세대 전체로 따져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양도를 했으니까 보유 기간이 있겠죠. 우리 보통 전세 계약은 2년 하죠, 2년. 자, 보유 기간 기준이 2년입니다. 2년. 2년이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자, 여러분들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취득 당시에 해당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다. 자, 취득할 때도 잔금 청산이 있었겠죠. 자, 취득할 때 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쪽에 굉장히 투기 수요가 많다는 걸 의미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 기본적으로 보유 기간 2년 이외에 실거주 요건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따질 때는 반드시 주의하실 게 보유 기간은 문제가 안 돼요. 보유 기간은 보통 2년이라 아시는데 취득 날짜를 보셔야 됩니다. 취득했을 때 잔금 치른 날짜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고 하면 2년을 추가적으로 실거주하라는 이야기죠. 자, 취지가 뭐겠습니까? 부동산이 그 지역이 투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제재를 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실거주
실거주 2년 이상을 한 경우에 한해서 비과세를 해준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취득 당시가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따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취득 당시로 따졌으니까요. 하나 더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양도 당시는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했다 하더라도 실거주 요건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법에서는 취득할 때 투기 수요가 있는 지역에 추가적으로 주택을 취득한다 그러면 투기가 1세대 1주택자 하더라도 투기 수요가 많은데 또 수요가 몰리면 그 주택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거주 요건을 두는 것이죠. 따라서 양도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유 요건, 거주 요건 말씀드렸고 가액 요건이 있습니다. 가액 요건은 양도 가액이 12억 원을 넘어가면 이제 고가, 높은 주택의 가격이라고 해서 고가 주택으로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12억 원 이하일 경우에 비과세가 된다. 이 틀을 잡고 이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1세대 주택 개요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개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어가 중요합니다. 자, 개인이 아니고 1세대입니다. 세대. 세대는 가족,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이렇게 편의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양도일 현재죠. 양도일은 말씀드렸다시피 잔금청산일이 원칙이다. 자, 이 날짜에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따라서 보유기간 중에서 2개 이상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주택이 하나만 있었으면 그때는 비과세가 가능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일정 요건에는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보유 요건, 거주 요건, 가액 요건이 있는데 자, 보유 요건은 모든 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세대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 이런 요건이 있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법에서 규정이 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고 하면 보유 요건 2년 앤드 실거주 요건이 있기 때문에 전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제 비과세고 가액 요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가 주택이 아니어야 됩니다. 고가 주택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의 기본 개념에서 이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자, 세대라는 구성 요소가 있고요. 세대라는 구성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양도일이라는 구성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주택이라는 구성 요소가 있고 주택수는 양도일 연재 주택이 하나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유기간은 최소한 2년 이상을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1세대 1택 비과세 규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자, 가로 단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가 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입니다. 따라서 과세가 되는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021년도 12월 8일 이후 양도부터는 9억에서 12억 원으로 가액이 상승했다는 것을 과거 자료로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딸린 토지,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도 비과세가 가능한다는 이야기죠. 주택이 앉아있는 토지도 가능하고요. 자,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해서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과세를 해주겠다. 자, 단독주택 같은 경우 주택이 이제 앉아있는 면적의 일부 지역이 비과세가 되는데요. 뭐 부스토지가 막 잠실운동장 같이 넓은 경우를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지 크기에 따라서 세대가 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택 부스토지를 비과세 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다목은 어떤 의미냐면 양돌연재 순수하게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나목은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 상속, 동거봉양, 합가
등으로 인해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하면 간주 1주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양도일 현재 주택이 두 개가 있는 거거든요. 자, 양도하는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한 주택이 부득이하게 취득한 경우를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대체주택은 우리 이사 가잖아요. 이사 가면은 중복 기간을 3년으로 두는 거예요. 아, 예,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혹시나 이사 가기에서 취득했다. 그러면 3년 내에 종전, 예전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면 되는 거고요. 자, 상속 같은 경우에는 상속은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취득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갑자기 나한테 상속주택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부득이하게 오는 경우도 종전주택, 일반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동고봉양주택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 직계 존속과 합가하는 거죠. 자, 미풍양속을 우리는 독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과세, 양도소득세에서도 이때도 2주택이 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자, 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은 우리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죠.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한 사람이 주택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될 것인데 한 채씩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때도 두 채가 돼버리죠. 이때도 일정 기간을 두고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가주택 여기서 나왔는데 고가 주택이 12억 원 여부를 따질 때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총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다가 양도하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 명의가 많을 건데요. 자, 서울에 있는 주택 14억 원에 양도를 한다고 보겠습니다. 계약이 성립해서. 그래서 남편 2분의 1, 아내 2분의 1이면 7억 원씩이죠. 자, 7억 원인식인데 1인으로 따질 거냐, 그 집 기준으로 따질 거가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고가주택은 집 기준으로 따집니다. 자, 예를 들어 옆집이 단독으로 14억 원에 양도를 한다 그러면 그때는 고가주택인데 2분의 1씩 갖고 있다 그래서 7억 원이 된다 그래서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겠죠. 옆집이 고가주택이면 내 집도 고가주택입니다. 따라서 지분으로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전체 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과세 소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주택만 적용되느냐, 아니면 주택 부스토지만 양도시 비과세가 되냐, 부스토지 전체가 비과세 되냐, 1주택만 적용이 되냐. 자,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부스토지도 같이 적용해서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고요. 일정 면적은 뒤쪽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준 면적 이내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가능한다. 이렇게 되시면 되고, 자, 이 주택은 원칙상 비과세가 안 되는데, 자, 이 부득이한 사유 아까 말씀드렸죠. 일시적 2주택, 대체주택, 그다음에 상속, 그다음에 동고봉양, 혼인합과 이 경우에도 간주 1주택으로 보는 경우, 부득이하게 취득한 경우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자, 비과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잖아요. 그러면 1세대, 문구상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세대의 개념을 알고, 1주택의 개념을 알고, 비과세 요건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과세 요건은 이제 보유 요건, 거주 요건, 가액 요건,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선 1세대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세대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돌연재, 장금청산일연재, 생계를 같이 하는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법에서 소득세법 88조 제6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이야기한다. 자, 여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세대 개념을 판단하셔야 돼요. 자, 세대를 묶어가지고 주택수를 따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과세냐 아니냐, 여러분 거를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나의 세대가 어떻게 되는지. 자, 양도 내가 주택을 팔았다 그러면 그 날짜에 주민등록번호를 일단
뜯어 보셔야 되겠죠. 자, 거주자는 뭐라고 표현하시면 되냐면 양도자,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납세 의무가 있는 양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소득세법에서 거주자는 납세 의무자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국내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도 갔을 때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따라서 거주자는 양도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주자와 비교되는 게 이제 보시면 비거주자입니다. 비거주자는 국내 주소도 없고요. 자, 일과세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거소를 두지도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비거주자입니다. 대표적인 게 외국인이죠. 외국인. 외국인은 주소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직업, 그다음에 자산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국내 주소가 없는 겁니다. 자, 거소를 두려면 일과세 기간 중에 183일 이상을 둬야 돼요. 자, 이것도 안 됐다 그러면 그때는 비거주가 됩니다. 자, 비과세는 우리 국내 거주자한테만 해주기 때문에 외국 사람한테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거주자는 비과세가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법에서 배우자 표현이 되어 있으면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법률상 배우자. 자, 법률상 배우자는 민법에 가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 민법에서는 배우자를 신고주의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결혼기념일 날짜가 중요한 날짜죠. 법에서는 결혼기념일 날짜 아무 소용 없습니다. 민법에서 신고주의이기 때문에 구청, 시군구청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혼인신고한 날짜고 바로 비과세가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자, 혼인신고한 이후에는 양도했다. 그러면 배우자가 있는 것이고요. 혼인신고일 이전에 양도를 했다. 그러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이제 법에서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게 법에서는 가장이혼한 배우자도 1세대로 배우자로 보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배우자에는 가장이혼. 자, 어떤 거예요? 가장이혼은 법률상으로 이혼했어요. 법률상으로 이혼했는데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가장이혼이죠. 가장이혼 한 사람도 배우자에 포함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그때는 법이 굉장히 엄격했죠. 그래서 1세대 2주택자면 중과세율이 50%였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안 됐습니다. 3주택 이상자는 60% 단일세율이었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안 됐습니다. 이럴 때 세금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던 거죠. 남편이 한 채가 있고 그다음에 부인이 8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남편 1주택을 팔면 남편 1주택 팔면 1세 3주택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60%입니다. 60%. 예를 들어서 차액이 10억이 났다 그러면 6억이 세금입니다. 지방세 10% 하면 6억 6천이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 어떤 현상이 많이 일어났냐면 가짜로 이혼하는 거죠. 가짜로 이혼.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혼인 이혼 신고를 하는 거죠. 가서 동사무소 가서 이혼 신고를 하면 그때부터는 배우자가 안 되잖아요. 배우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 아까 말씀드린 상태에서 1주택 가지고 있는 남편이 1주택, 아내가 8주택 가지고 있는데 자, 남편 1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양도를 한 거죠. 이혼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는 과세가 이제 세무서에서는 과세를 했습니다. 근데 대법원에 가서 어떤 판결이 내려졌냐면 자, 이혼을 신고를 한 이상 이혼한 게 맞다. 민법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를 해줘라 이렇게 판결을 났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말에 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혼자도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시켜라 이렇게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부터는 가장 이혼자도 배우자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들과 동일한 주소 고소에서 같이 사는 건데요. 거기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하는 가족 단위입니다. 자,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동일한 생활 원천으로 생활하는 단위죠. 자, 동일한 생활 원천으로 생활하는 단위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아버지들만 보통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전업 주부셨고요. 저희는 이제 네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번 돈 가지고 저희들이 생활하는 거죠. 이게 생계를 같이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동일한 생활 원천을 가지고 생활하는 단위를 말한다. 자, 이게 이제 조세 심판원 법원 단계에 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자, 자식 세대와 이제 부모 세대가 한 집에서 살았어요. 한 집에 살았는데 이제 생계를 달리한다 해서 불복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자, 같은 집에 살다 하더라도 생계를 달리했다는 걸 입증한다 그러면 조심이라든가 법원 단계에서는 한 집, 아파트 같은 경우 많이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인정되는 사례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족이 나오는데 가족은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가로 열고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및 형제 자매까지 해당이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안 들어간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하고 형하고 형수님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고 형수님이 같이 하나 가지고 있어요. 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고 이제 가정하겠습니다. 이 세 명이 양돌연재 세대입니다. 세대였을 때 비과세가 가능하냐, 비과세가 가능하냐, 아니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겁니다. 자, 형수님이 만약에 가족의 범위에 들어오면 그러면 1세대 2주택이 되는 거고요. 제 주택 하나, 형수님 주택 하나 이렇게 되는 거고 형수님이 가족이 아니면 가족의 범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1세대의 범위에서 빠집니다. 자, 한번 봐볼게요. 자,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가로 열고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입니다. 자, 거주자 양도자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저 입장으로 보면 저하고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까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는 형까지만 들어가는 거죠. 형까지. 형까지만 들어가기 때문에 형수님은 가족의 범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같이 살고 있다고 해서 다 같은 가족이 아니고 제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대로 이제 형수님 집을 먼저 팔아보겠습니다. 제가 한 채 가지고 있고 형수님이 한 채 가지고 있는데 형수님 주택을 먼저 팔아보겠습니다. 자, 형수님이 거주자니까 형수님이 거주자, 그 다음에 배우자는 형이 되겠죠. 자, 그러면 형수님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그 다음에 형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같이 살고 있다 그러면 가족의 범위 들어가겠죠. 자, 형수님이 했을 때는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세대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형수님 집을 팔았을 때 제 주택은 세대 범위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누가 파느냐에 따라서 가족 구성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양도자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습관을 가지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족까지 정리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구성 요소를 한번 보면 세대의 1세대의 가장 중요한 거 기본 단위는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거주자, 양도자지 및 양도자의 배우자가 항상 있어야 된다. 이렇게 원칙을 잡아놓으면 되고요. 자, 생활의 근거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 여기서 따져야 되고, 자, 생계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동일한 생활 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족 단위도 보셔야 됩니다. 가족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가로 열고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자, 여기서 이제 직계존비속에 가로하고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는 의미는 만약에 아버지가 이혼하셨다든가 사별을 하시고 새로 결혼을 혼인관계를 이루었다. 그러면 나를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새어머니는 혈족이 아닙니다. 직계존비속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닌데 그 배우자를 넣기 때문에 나와 같이 산다 그러면 재혼하신 부모님도 새 어머님도 같은 세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가족의 범위에서 하나 또 알아두셔야 될 게 거주자 및 배우자와 그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하고 형제자매를 말하는 건데요. 취약이라든가 그다음에 질병의 요양 그다음에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사람도 가족의 범위에 들어온다는 것을 체크하시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1세대 정의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1세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곳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어 자체가 그 1세대가 되려면 반드시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주자 및 그 배우자가 주어기 때문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세대 구성을 원칙적으로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법에서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이런 경우만 놔두면 불이익을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시행령의 세 가지, 소득세법 시행령 152조의 3회에 세 가지만 배우자가 없어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만 30세가 넘어가신 분들, 이분들도 세대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어쩔 수 없는 경우죠. 배우자가 같이 있었는데 사망하거나 또 마음이 안 맞아가 이혼하셨어요. 이 부분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밑에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은 조금 이제 정정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주자의 소득이 이제 올해 좀 법이 바꿔진 게 그 주자의 소득 중에서 어떤 소득이 있냐면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어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 다음에 기타 소득 중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소득이 저작권하고 인적 영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이 기준중위 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자, 이상이 되는 경우로서 자, 주택 및 토지를 소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고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1세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는 뭐냐면 3번 같은 경우는 만 30세가 안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만 30세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나 이제 실무 단계에서 세무서에서 보다 보면 이제 뭐 아르바이트생이 있다. 아르바이트생 소득으로 된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자, 이 경우는 이제 소득 기준을 맞을 수도 있어요. 소득 기준을 혹시나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맞을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세무서에서 어떤 경우로 보냐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봅니다. 자, 주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될 건데요. 자, 이럴 경우에는 뭐 재산세라든가 임대차 계약을 누가 맺었다든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직접 하셔야지 부모님한테 소득의 일부를 또 보조받아 가지고 생활하고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즉 독립적인 생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니까 3번 같은 만 30세가 안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주의를 좀 요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 세대인 1주택, 부모 1주택, 아들이 40세입니다. 1주택 보유하다가 양도전에 세대 분리할 때 비과세가 되냐 안 되냐. 요거 부분은 양돌연재로 따지는 겁니다. 무조건 세대는. 자, 만약에 그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요. 매매 계약일 때는 동일 세대였는데 잔금일 때는 동일 세대가 아닌 경우도 있을 거예요. 법에서는 잔금청산일입니다. 잔금청산 무조건 잔금청산일로 봐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세무서에서 이제 정밀조사에 들어가겠죠. 정밀조사에 들어가서 양도 시점에 실제적으로 따로 살았는지 주민등록만 해놨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세대의 판정 기준은 계약일이 아닌 양도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택수를 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주택수도 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양도일 기준입니다. 매매계약일, 중도금, 잔금, 양도일 기준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서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다 팔고 양도일 연재 한 채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비과세요건이 적용이 된다는 거고요. 자, 보유 기간 중에 양도 전에 다주택인 경우도 다 팔고 하나만 남았을 때 그 주택을 팔면 가능하다. 결국은 양돌연재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공동소유 주택이 있죠. 공동소유 주택은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거주자인데요. 한 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남은 한 채는 배우자와 제가 2분의 1씩 가지고 있어요. 자, 2분의 1 가지고 있을 때에도 비과세 따질 때는 한 채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법 근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의 2에 나와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소유주택은 각각 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봐서 이형에서 특별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각각 한 채씩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예외는 뒤쪽에서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수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점은 유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실 때는 어떤 경우냐면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양도소는 각자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하나도 주택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계신 분도 있고 전세로 하시는 분도 있고 양도일 연재 한 채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양도일 연재 뭐 10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양도일 연재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고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때마다 사람마다 다 비과세권이 다 틀려요. 자, 근데 원칙으로 가서 판단하면 된다. 양도일 연재 어떤 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자, 주택이 하나 사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조합원 입주권 하나 가지고 있고 주택 가지고 있다가 주택을 양도한다. 이때도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봅니다. 자, 이게 이제 2006년도부터 주택수로 포함되도록 돼 있는데요. 자, 조합원 입주권을 먼저 팔면 뭐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상 무조건 과세고요. 예외는 있지만 그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가지고 있고 일반 주택 가지고 있다가 일반 주택 팔 때도 2006년도부터는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주택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분양권은 무조건 퀘스천 마크 하셔야 돼요. 퀘스천 마크. 자, 분양권 하나 가지고 있고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주택을 양도했어요. 자, 그러면 무조건 분양권은 퀘스천 마크 하셔야 돼요. 퀘스천 마크 하셔가지고 분양권이 2021년도 1월 1일 이후에 취득했다. 그러면 주택수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2021년도 1월 1일 전에 분양권을 취득했다. 그런다 그러면 주택수에 안 들어갑니다. 자, 분양권이 주택이 되어서 분양권이 이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분양권 상태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분양권이 완공돼 가지고 다른 주택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때는 주택 취득 시기를 각각 나누어서 판단해야 되겠죠. 2021년도 1월 1일 이후에 취득했다 그러면 무조건 주택수에 넣으면 되는 거고요. 2021년도 1월 1일 전에 만약에 취득했다 그러면 그때는 준공뒤에 잔금을 치렀다 그러면 잔금 청산일이 바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정리 좀 할게요. 양도 당시에 분양권 하나 가지고 있고 주택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택을 팝니다. 자, 이때 분양권을 취득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당첨받는 경우가 있고요. 전매로 취득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때의 취득 시기를 알아야 될 거예요. 취득 시기가 2021년도 1월 1일 이윤지를 보려면 취득 시기를 알아야 돼요. 자, 당첨됐을 때는 당첨일이 바로 계약일 전에 당첨됐을 때 사실상 팔 수가 있잖아요. 사실상 지배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첨일이 바로 취득일이 되겠습니다. 이 날짜가 2021년도 1월 1일 이후다. 그런다 그러면 주택수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자, 그 전이다 그러면 주택수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분양권은. 자, 두 번째, 전매하는 경우는 분양권을 당첨받아 가지고 산 사람이 있어요. 산 사람. 그때는 권리를 취득했기 때문에 잔금 청산일로 봅니다. 잔금 청산일이 바로 2021년도 1월 1일 이후다. 그러면 주택수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전이다 그러면 그때는 주택수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말 그대로 1주택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한다 그러면 그때는 비과세가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특례가 있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설명을 해드리고 시간이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은 판정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대부분의 비과세는 순수 1주택과 간주 1주택이 있습니다. 순수 1주택은 뭐냐면 순수하게 주택 하나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딱 하나야. 양도일연재 하나 있는 경우에 바로 순수 1주택 표현을 하고요. 자, 간주 1주택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국내 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자, 이사 목적으로 대체 취득 또 어쩔 수 없이 상속받은 경우, 그 다음에 미폭양속, 동고봉양, 그리고 국가에서 장려하는 혼인으로 해서 2주택이 되는 경우, 이때는 비록 양도일연재 투채지만 양도하는 주택 한 채로 간주를 해서 보아서
비과세권을 한정하는 게 바로 간주 1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어떻게 됐던지 간에 1주택을 보니까 양도하는 주택이 보유 요건과 거주 요건, 가액 요건이 적용되는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실 게 보유 요건을 보셔야 되잖아요. 순수 1주택, 단주 1주택. 자, 종전주택은 이제 종전주택이나 한 채 이상 파는 건데요. 자, 몇 년 이상? 2년 이상을 보유해야 됩니다. 자, 거주 요건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퀘스천 마크. 자,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일을 확인하는 거죠. 취득일을 확인해서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홈페이지에 가보면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을 합니다. 그때마다 투기를 하면 자, 그때마다 하니까 내 취득 날짜, 잔금 청산으로 해서 취득한 날짜가 조정 대상 지역 이후에 취득을 했다. 그런다 그러면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도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해제됐든지 그다음에 취득 당시에 지정이 안 돼 있었는데 양도 당시에 지정이 돼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취득 당시만 본다. 왜냐하면 취득 당시에 그 지역이 부동산 투기가 엄청나게 심한 곳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라 하더라도 거기에 수요가 들어간다 그러면 전체적인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것이니 이때에는 실거주 요건을 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이런 지역은 2년 이상 보유, 2년 거주가 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양도하는 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유 요건, 거주 요건, 가액 요건, AND로 적용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보도록 할게요. 양도일 현재 주택수가 2개 이상이지만 1주택 양도 전 일시적 2주택, 상속, 동거봉양, 홍인학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시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때는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가 가능할 것이다. 자, 이 부분은 이제 2교시 때나 3교시 때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이제 요건이 있죠. 뭐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는 종전주택을 취득해서 1년이 지나서 새로운 것을 취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서 3년 내에 옛날에 가지고 있던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상속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 세대인 상태에서 상속받는 경우.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상속주택 뒤에서 보겠지만 일반 주택 가지고 있다가 상속주택 받는 경우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자, 상속주택을 먼저 무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먼저 받았어요. 그 상태에서 일반 주택을 취득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부득이한 사유일까요? 둘 다 부득이한 사유일까요? 자, 법에서나 이제 조심이라든가 법원 단계에서 이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가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랬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다 보니까 받는 것은 내가 예상치 못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무주택자가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주택, 상속받는 주택이 하나가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도 일반 주택을 취득했으면 이거는 부득이한 사유로 안 보는 겁니다. 자, 순서가 중요하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거봉양 혼인학과는 뒤에서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주택수 포함하는 규정을 말씀을 드리면요. 소득세법 89조 제2항에 있습니다. 자,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은 최근에 주택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2021년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것은 주택으로 보는 분양권, 그리고 그 전에 2021년도 1월 1일 전에 취득한 것은 주택으로 안 보는 분양권. 이렇게 다른 말을 탈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항 1세대 주택 비과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 파트너는 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규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래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과세를 봐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세대 개념을 받고요. 1주택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택 개념인데요.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구분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자, 올해부터는 이제 또 추가적으로 플러스 하나가 더 들어간 게 있는데요. 자, 세대의 구성원들이 독립적인 주거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경우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려면 세대원들이 독립적인 주거 생활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다른 세대가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게 바로 출입문이겠죠. 출입문. 출입문이 있어야 되겠죠. 독립적인 생활하려면. 자, 두 번째. 자, 의식주가 해결돼야 되니까 주방이 있어야 될 겁니다. 주방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이제 식을 하면은 이제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화장실이 있어야 됩니다. 자, 독립적인 주거 생활할 수 있는 구조가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하나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법원 이제 판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주거용 기능을 갖추어서 용도 변경 없이 언제든지 본인 또는 제3자가 주택으로 이용 가능하면 주택이 되는 겁니다. 자, 법에서는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법원 단계에 가면은 어떻게 규정이 돼 있다고요? 주거용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입문이 있어야 되고 화장실, 주방, 방 이런 것들이 있어야 주거적인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용도 변경 없이 자, 언제든지 본인 또는 제3자가 주택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2000년대 중반대 이제 법원에서 나온 법리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이것도 주택이다. 이렇게 간주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아파트 1층에 보면 어린이집이 보통 있습니다. 자, 어린이집이 101동, 101호, 102호, 104호, 104호 있는데 이래서 1층 104호에서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장은 출퇴근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 안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아파트다 보니까 구조 자체는 주거용 기능을 가지고 있겠죠. 자, 사실상 용도는 뭐예요? 어린이집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분이 이제 예전에 판결 사례로 보면 이런 경우가 있었죠.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아파트 1층인데 거기에 주거용으로 쓰지는 않고 사업용으로 어린이집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주택을 어린이집으로 쓴 주택을 주택으로 보면 비과세가 안 될 거고요. 다른 주택 팔았을 때. 자, 어린이집으로 쓴 집을 주택으로 봤다. 어린이집으로 쓴 아파트를 주택으로 봤다 그러면 비과세가 안 될 거거든요. 자,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어린이집 봐볼게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건물은 아니죠.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주택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자,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자, 아파트 어린이집을 사용했다 그러면 그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거용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출입문 따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화장실 따로 있을 거고, 취사시설 따로 있을 거고, 주거용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자, 용도 변경 안 하는 거죠. 용도 변경 안 하고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거용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본인이 주거용을 사용했다는 뭐예요? 어린이집 안 하고 거기에 가서 바로 내가 이사 와서 살 수 있다는 게 본인이 사용하는 거고, 제3자가 사용한다는 경우는 이런 경우겠죠. 본인이 어린이집 운영하다가 그 아파트를 파는 겁니다. 제3자한테. 팔아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 아파트를 용도 변경 없이 바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구조다. 이런 것도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개념이 이제 오피스텔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이고요. 우리 판례라든가 보면 되는 거니까 자, 두 개로 같이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렇게 따지시고 만약에 주거용으로 사용 안 해요. 어린이집 같이 아파트 어린이집 같이 그런 경우에도 용도 변경 없이 주거용 기능을 가지고 있고 첫 번째 출입문, 화장실, 주방 가지고 있고 자 구조 변경 없이 본인이나 제3자가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도 주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판내도 여러분들 이제 그 뭐 재산이 좀 많으신 분들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요즘에 이제 심판내도 조금 이제 견해가 달리 나오는 게 이제 쟁점이 되는 거 오피스텔하고 펜션도 요즘에 간혹 이제 나옵니다. 펜션도 나오는데 자, 펜션도 잘 보셔야 돼요. 펜션도 조심 단계에서는 요즘 추세는 뭐냐면 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자, 펜션도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서울에 아파트가 한 채가 있고 강원도에 전원주택을 하나 사서
휴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 경우에 서울집을 팔았을 때 전원주택이 별장으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주말마다 휴가 목적으로 쓴다고 하면은 사실상 주거용 목적이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대법원 법리가 나왔다 보니까 펜션을 주택으로 배우는 경우가 많이 심판 결정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를 잘 아셔야 돼요. 자, 어떻게 돼요? 펜션도 딱 다른 주택 양도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딱 보는 거죠. 봐서 자, 구조 변경 없이 주거용 기능이 있나 봐보는 겁니다. 출입구, 그다음 화장실, 주방 있는지 보고 자, 주거용 기능 가지고 있고 구조 변경 없이 구조 변경 안 해요. 제가 이걸 팔았다고 했을 때 제3자가 바로 들어와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 그러면 그때도 펜션은 주택으로 본다는 조심 판례가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펜션도 적게 해서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오피스텔도 이 개념에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오피스텔은 좀 약간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심판례라든가 법원 단계에 가면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 입증 그 우리 주택 판단할 때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만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자, 오피스텔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과세관청에서 주택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을 못하면 오피스텔은 공부상이 뭘로 돼 있어요? 업무시설로 돼 있죠. 업무시설. 업무시설은 주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과세관청에서 입증 책임이 있어서 그걸 주택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입증을 못한다 그러면은 용도가 불분명으로 간다 그러면 그때는 공부상 용도로 따지니까 업무시설로 가서 주택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문 첫 번째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주택 해당 여부입니다. 자, 이때는 주거용으로 사용한 게 확인이 됐으니까 해당된다. 비과세 가능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한다. 그러면 용도 변경할 때부터 주택으로 보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양도일연재 주택이어야 되겠죠, 반드시. 오피스텔에 주택용이어야지 또 바꿔가지고 업무용으로 양도일연재 사용했다. 그러면 양도일연재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가 안 되지만, 처음에 샀을 때 업무용으로 썼다가 보유기간 중에서 주택으로 전환을 했다. 주거용으로 전환을 했다가 그 상태에서 양도했다 그러면 주거용으로 전환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가 2년 이상이다 그러면 그때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2교시 때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